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소위 문자 폭탄이라 불리는 문자 항의에 대해 고소고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작년 촛불부터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는 7개월여 기간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확인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케이스 이전에 어떤 폭력 행위도 없이 합법적으로 정권과 그 지지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린 사례는 지난 100여 년간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이 유일했습니다. 벨벳 혁명은 구소련 몰락이라는 선행 사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례가 지난 100여 년간 사실상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시민들은 때로 촛불을 들고 때로 글을 쓰고 전파하고 공유하며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쓰는 법 또한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문자 항의 역시 그렇게 스스로 학습한 작은 권리 행사의 일환인 겁니다. 이 흐름은 고소 고발 같은 협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치도 시민도 처음 겪는 일이라 서로 서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지금부터 할 일은 자신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시민들을 어떻게 윽박질러 그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갈 것인가, 이 접점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 관리할 것인가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정치는 이 도조한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제 인증 관련한 인사 관련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네요, 그죠? 예.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어제 전격적으로 인준안 처리 협력 방침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렇게 된 거겠죠. 이제 서로 주고받은 거라고 보는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배제다. 이런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과정 없이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사가 시작됐고 결국 논란이 생겼다면서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위장 전입도 이게 단순한 거주지 불일치인지 혹은 뭐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왜 과거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또 과거 10여 년간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이외에 문제가 됐던 게 거의 없었어요. 예, 대부분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이 대부분이었던 경우도 있었고, 경우였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거로부터 정권 초의 인사청문회 본질은 사실은 이런 세부적인 사안이 아니고 언제나 새로운 정부와 야당 간의 기싸움이었죠. 예. 앞으로 장관 청문회도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겠죠. 이낙연 총리 인준은 첫 번째 총리 인준이라 넘어가도 장관은 반드시 낙마 한두 명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야당에서 불탈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이 드러난 인사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밝히자 이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2005년 7월은 아마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유를 의미할 거예요. 예,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개정이 돼서 네.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습니다. 타당하지 않다. 네. 예. 이제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도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인사청문회 이전의 위장 전입 또는 뭐 위장 전입의 정도를 구분하는 세부 규칙 뭐 그런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일자 이전으로 구분하는 건 옳지 않다.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게 중요하다. 그런 기준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래서 2005년 7월 이전 것도 따지겠다는 거죠. 예, 모든 후보자들에게서. 그렇죠. 예. 말은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 말인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말을 하니까 예. 갸우뚱하게 되는 본인의 과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후보자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화여고로 전학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 뒀다라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명과 달리 이곳이 이 학교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된 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요. 이에 대해서 그 주소에 누가 사는지 주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서 무리를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실제 알지 못했을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교장이 전세권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장이 전세권자인 집에 1년간 있는 것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얻게 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이익이 뭐였냐.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걸 야당이 파야 되거든요. 1년간 교장이 전세권자인 집에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이득이 이런 것이고 그 이득은 공직자로 있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공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강경화 후보자 혹은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 내정자 이 두 분에 대한 공세가 저는 가장 강력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앞순서이기도 하지만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외무부에서 관료 출신도 아니고 외무부 출신도 아닌 강경화 후보자는 사실 외부자에 가깝거든요. 내부에 무슨 세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계보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본인을 원하는 사람이 외무부에 그렇게 많을까 의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보호해줄 사람이 그만큼 적은 거죠. 인사권자들 외에는. 김상조 후보자야 뭐 예, 일반 시민사회하고 등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이 아닐까. 보수매체나 재계에서.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야당에서 마음먹고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탄 이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는 혹은 검증이 됐거나 검증되지 않는 것이 뒤섞인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물론 통과하지 못해도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네,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문회요. 대통령에 임명할 수는 있는데 청문회에서 이제 최대한의 상처를 입게 만들고 그래서 그 여론이 나빠져서 낙마시키는 수순. 이게 제1야당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겠죠. 그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덴마크에 구금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강제 송환돼 내일 국내로 입국합니다. 정 씨는 오늘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경유한 뒤에 31일 오후 인천공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법무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5명은 정 씨 송환을 위해서 어제 덴마크로 출국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학사비리 외에 재산국의 도피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학사비리는 뭐 거의 밝혀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계자들로 이미 1심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요. 예. 범죄 은닉과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겠죠. 본인이 뭐 엄마보다 더 잘 알거나 엄마만큼 알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대부분 모를 수도 있는데 정황을 파악하려고 해서 돈을 어떻게 쓴 건지 이에 대해서 마침 최순실 씨가 공판이 있어서 여기도 본인의 발언권을 이용해서 언급을 했어요, 보니까. 네,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 나와서 최순실 씨가 말했습니다. 위원이도 자꾸 죽이지 마라라고 했는데 정유라 씨의 전 계명전 이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제지하자 최순실 씨는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좀 흥분했다면서 딸한테 협박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검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여기 죄 없이 계신다라는 최순실 씨가 말을 했는데요. 삼성합병 문제로 여기 나와 있지만 자신의 혐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갑에서 1,000원도 들어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이제 주진영 전 하나정권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도 할 텐데, 저는 이 딸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하는, 굳이 자신의 공판에서 언론을 향해 말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자신의 공판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딸에게 협박하지 말라. 이제 엄마는 엄마니까요. 엄마의 마음으로 한 말로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런 태도가 딸과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협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검찰이 딸을 협박해가지고 겁줘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본인이 딸을 입학시키는 과정이나 혹은 학교 가지 않고 학점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했던 협박과 폭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아직 다 기억하고 있는데 승마대회에서 1등하지 못했다고 당시 심판들을 경찰서로 연행했단 말이죠.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을 자천시킨 사건이라든지, 학점 주지 않는 지도교수한테 했던 구체적인 언행도 다 언론을 통해 나왔잖아요. 뭐 포스코 계열 광고사를 뺏기 위해서 했던 폭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으로 동정심을 얻을 수도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선처를 바란다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미움을 받는 데는 일가를 이룬 사람 같아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 재판에서 최순실 씨 이야기하는 거 몇 번 봤는데 정유라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흥분을 합니다. 아니, 부모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범죄는 범죄고 부모는 부모니까요. 근데 그게 본인과 본인이 걱정하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게 곧 끝날 일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선처를 호소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협박하지 말라고. 검찰과 언론을 향해서. 다음 주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태에서도 청와대가 매월 수십만 원씩 참모들에게 현금을 줬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는데, 대통령 참모들이 수당으로 나눠 가진 돈을 빼더라도 2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이전 정권에서도 쭉 이어져 왔던 관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액수가. 근데 저는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세운 기준이라 하더라도 따져볼 일이지만, 근데 박근혜 정권 대통령이 이렇게 세운 기준이라면 이 개별 돈 받은 사람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관행도 이제 바꿔가겠지만 이렇게 밝혀진 이상 정말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렇게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처음에는 총리실에서 썼다 그랬다가 그건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져 가는 것 같고, 직원들 급여에 묻어서 보낸 거다 했던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제 JTBC 보도로는 그렇게 다 따져도 20억 이상이 빈다는 거 아닙니까? 네, 35억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20억은 누가 개인이 단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듯이 헌재 판결에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청와대가 이 영수증이 남지 않는 돈을 탄핵 기각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쓰고 싶은 유혹을 엄청나게 느꼈을 거거든요.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게 태극기 혹은 가짜뉴스에 자금이 흘러간 흔적이 없는 것인지 무관한 것인지,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청와대 내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당연히 탄핵 기각의 확률을 높이고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본인들 입장에서는 특수활동으로 이해했겠죠. 네. 영수증도 안 남으니까. 그런 유혹을 엄청나게 느꼈을 것이다. 그런 유혹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 방해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연속해서 한겨레가 오늘 아침에도 보도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장관 등 법무부 수뇌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서 해경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도 최대한 지연시켰다라는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이름이 나오더니 이제는 목적이 나오는 거네요. 예,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면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정부의 당시까지의 프레임은 이건 정부의 책임이 하나도 없는 교통사고에 불과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광주지검에 있는 인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름이 이제 등장한 것이고 오늘은 이제 왜 그랬냐. 단순히 정부 책임을 벗어나라고 했느냐. 아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런 거네요. 예. 네, 직접적인 관계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예. 겉으로 해경 사기저하 운운했지만 사실은 선거를 걱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당시 광주지검 관계자 말에 따르더라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일체 대외 수사 못하겠다. 검사들이 목포까지 갔다가 갑자기 하지마 그래서 돌아온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되네요. 전산 압수수색 서버가 6월 5일 날 나갔거든요. 근데 6월 4일이 지방선거였어요. 앞뒤가 맞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런 증언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당시 세월호 관련 수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왜곡됐는지 일단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네요. 예.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건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직권남용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정말 그랬다면.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으니 이제 앞으로 좀 더 밝혀지겠죠. 취재가 시작됐으니 이분에 한겨레 단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갸우뚱하게 되는 본인의 과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후보자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화여고로 전학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 뒀다라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명과 달리 이곳이 이 학교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된 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요. 이에 대해서 그 주소에 누가 사는지 주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서 무리를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실제 알지 못했을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교장이 전세권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장이 전세권자인 집에 1년간 있는 것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얻게 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이익이 뭐였냐.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걸 야당이 파야 되거든요. 1년간 교장이 전세권자인 집에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이득이 이런 것이고 그 이득은 공직자로 있기에는 대단히 넘어가도 장관은 반드시 낙마 한두 명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야당에서 불탈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이 드러난 인사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밝히자 이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2005년 7월은 아마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유를 의미할 거예요. 예,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개정이 돼서 네.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습니다. 타당하지 않다. 네. 예. 이제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도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인사청문회 이전의 위장 전입 또는 뭐 위장 전입의 정도를 구분하는 세부 규칙 뭐 그런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일자 이전으로 구분하는 건 옳지 않다.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게 중요하다. 그런 기준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래서 2005년 7월 이전 것도 따지겠다는 거죠. 예, 모든 후보자들에게서. 그렇죠. 예. 말은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 말인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말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소위 문자 폭탄이라 불리는 문자 항의에 대해 고소고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작년 촛불부터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는 7개월여 기간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확인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케이스 이전에 어떤 폭력 행위도 없이 합법적으로 정권과 그 지지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린 사례는 지난 100여 년간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이 유일했습니다. 벨벳 혁명은 구소련 몰락이라는 선행 사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례가 지난 100여 년간 사실상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시민들은 때로 촛불을 들고 때로 글을 쓰고 전파하고 공유하며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쓰는 법 또한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문자 항의 역시 그렇게 스스로 학습한 작은 권리 행사의 일환인 겁니다. 이 흐름은 고소 고발 같은 협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치도 시민도 처음 겪는 일이라 서로 서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지금부터 할 일은 자신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시민들을 어떻게 윽박질러 그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갈 것인가, 이 접점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 관리할 것인가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정치는 이 도저한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제 인사 관련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네요, 그죠? 예.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어제 전격적으로 인준안 처리 협력 방침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렇게 된 거겠죠. 이제 서로 주고받은 거라고 보는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배제다. 이런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과정 없이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사가 시작됐고 결국 논란이 생겼다면서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위장 전입도 이게 단순한 거주지 불일치인지 혹은 뭐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왜 과거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또 과거 10여 년간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이외에 문제가 됐던 게 거의 없었어요. 예, 대부분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이 대부분이었던 경우도 있었고 경우였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거로부터 정권 초의 인사청문회 본질은 사실은 이런 세부적인 사안이 아니고 언제나 새로운 정부와 야당 간의 기싸움이었죠. 예. 앞으로 장관 청문회도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겠죠. 이낙연 총리 인준은 첫 번째 총리 인준이라